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이혼해. 그 말은 내가 제왕절개로 출산한 지 겨우 3시간이 되었을 때 내 귀에 울렸다. 이혼 서류 뭉치가 남편 문재환에게서 내 흰 이불 위로 던져졌다. 종이 가장자리가 아직 피가 배어나오는 수술 자국 가까이 미끄러졌다. 내 딸은 침대 옆 아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이는 아직 엄마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불려보지도 못했다. VIP 산후병실 문은 아직 닫히기도 전이었다. 재환은 병상 옆에 서 있었고 양복은 반듯했으며 눈빛은 버릴 물건을 보는 것처럼 차가웠다. 그의 뒤에는 내 시어머니 임경숙이 있었다. 꽃도 없고 축하 인사도 없었다. 내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는지 묻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재환은 서류를 내 쪽으로 밀었다. 서명해. 오늘 너와 그 애는 문씨 집안에서 사라져. 나는 한때 빗속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위해 비밀을 지켜달라고 애원하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3년 전 그는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 울었다. 3년 후 그는 자기 딸 앞에 서서 마치 그 아이가 존재한 적도 없다는 듯 손을 털었다. 시어머니가 앞으로 걸어 나왔고 입꼬리를 살짝 비틀어 올렸다. 권나경이 서울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야말로 문씨 집안의 진짜 장손이다. 내 딸이 살짝 몸을 움직였다. 나는 곧바로 손을 뻗어 아이의 귀를 막았다. 그 아이가 세상에서 처음 들은 말은 아버지가 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버림받는 말이었다. 나는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오늘 버려지는 사람이 반드시 우리 모녀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재환은 가방 안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는 그것을 내 앞에 놓았고 그 모습은 마치 영수증 한 장을 놓는 것처럼 가벼웠다. 거기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내 딸이 문씨 집안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확인한다고 적혀 있었다. 문씨 성을 가질 수 없다. 지분을 받을 수 없다. 교육기금을 받을 수 없다. 어떤 상속 재산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나는 아주 낮게 물었다. 당신, 정말 이 아이를 문씨 집안에서 지우고 싶은 거야? 재환은 내 눈을 피했다.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했고 목소리는 수술칼처럼 차가웠다. 나경의 아들은 하늘재단의 상속자 명단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네 딸은 문씨 성조차 달 자격이 없다. 바로 그때 재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권나경에게서 걸려온 영상통화였다. 그는 내 앞에서 바로 전화를 받았다. 화면 속에서 나경은 서울의 호화로운 병실에 누워 있었고 팔에는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으며 미소는 달콤할 만큼 거짓되어 보였다. 언니도 딸 낳느라 고생했어요. 하지만 문씨 집안에는 후계자가 필요해요. 울 줄밖에 모르는 아이는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재환도 그 남자아이를 자기 명예를 구해줄 표처럼 바라보았다. 아무도 내 딸을 보지 않았다. 아무도 이불 아래에서 내 손가락이 녹음 버튼에 닿아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이 순간부터 그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박기태 의사가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왔다. 그는 3년 동안 내 난임 치료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이불 위에 이혼 서류와 그 옆에 상속권 포기 서류를 보자마자 그의 눈빛이 멈칫했다. 재환은 또 자신이 승리를 자랑할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박 선생님, 이 아이 출생신고 서류는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제 진짜 아들은 이미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연 임신이고 건강하고 저를 빼닮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곧바로 말을 거들었다. 우리 아들은
완전히 정상이에요. 그저 다인이가 아들을 낳을 복이 없었을 뿐이죠. 박 의사는 몇 초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손이 진료 기록 파일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내가 그가 진실을 말해도 되는지 허락하는지를 묻는 것 같았다. 나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재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 의사는 그에게 몸을 돌렸다. 아닙니다. 온 병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계속 말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소름 끼치도록 또렷했다. 권나경 씨가 자연 임신으로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재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화면 속 나경은 곧바로 입을 다물었다.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의자 위에 3개 내리쳤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박 의사는 손에 든 파일을 펼쳤다. 3년 전 검사 결과에는 아주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은 백다인 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문재환 씨였습니다. 병실은 마지막 가면까지 찢겨 나간 것 같았다. 심장 모니터 소리가 메마른 박자로 울렸다. 재환이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입 다물어요. 지금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박 의사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다. 저는 제 환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기 아버지에게 부정당한 한 아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재환이 달려들어 진료 기록 파일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박 의사는 이미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그는 병원 도장이 찍힌 사본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치료 동의서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배아 이식 때마다 남긴 당신의 서명입니다. 이것은 저 여자아이가 당신의 생물학적 샘플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재환의 손이 떨렸다. 방금 전까지 자기 딸을 아무 상관없는 아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서명이 적힌 종이조차 감히 보지 못했다. 나경은 화면 속 남자아이를 황급히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미소는 아주 빠르게 사라졌다. 시어머니가 나를 향해 돌아섰고 눈빛은 나를 찢어버리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너는 이 일을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나는 딸을 품 안에 바싹 끌어안았다.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스스로 너무 많은 말을 한 거예요.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이 아직도 실행되고 있었다. 재환, 시어머니, 그리고 나경의 목소리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명해. 그 애는 내 아이가 아니야. 내 딸은 문씨 성을 달 자격이 없어. 문씨 집안에는 올 줄밖에 모르는 아이가 필요 없어. 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지금 몰래 녹음한 거예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갓 태어난 아이를 모욕하려고 영상통화를 걸었어. 내가 너한테 자장가라도 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니? 나경은 말문이 막혔다. 재환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백다인, 너 이 일을 어디까지 키우고 싶은 거야? 나는 아주 낮게 웃었다. 그 말은 원래 내가 당신에게 물어야 했어. 당신은 제왕절개로 막 아이를 낳은 아내의 병상 위에 이혼 서류를 던졌어. 당신은 내게 딸의 상속권을 지우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어. 당신은 다른 여자의 아이를 하늘재단의 상속자 명단에 올리려고까지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에게 이 일을 어디까지 키우고 싶냐고 묻는 거야? 재환은 대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마지막 체면이라도 지키려 애썼다. 어쨌든 네 딸은 상속자가 될 수 없어. 문씨 집안에는 손자가 필요해. 박 의사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저 남자아이가 문씨 집안의 피부치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한마디가 온 병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경은 곧바로 통화를 끊었다.
화면이 새까맣게 꺼졌다. 재환은 휙 돌아서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도 몸이 굳어버렸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보고 알았다. 첫 번째 균열이 드러났다는 것을. 박 의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서울에 있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DNA 검사를 하기 전까지 제가 결론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재환은 침대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다. 그럴 리 없어. 그 아이는 반드시 내 아들이어야 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그가 불쌍하지 않았다. 그저 비참해 보일 뿐이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진실이 아니야. 당신에게 필요한 건 자신이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줄 아들 하나뿐이야.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만해. 다이나, 네가 이 종이 몇 장으로 문씨 집안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최혜윤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자료는 모두 받았습니다. 진료 기록 수정 이력도 복구 완료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종이 몇 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녀의 안색이 순간 변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내부 보관소에 있던 진료 기록 요약본은 한때 수정된 적이 있어요. 재환의 문제에서 제 문제로요. 마지막 승인 기록은 곧장 하늘그룹 회장실로 이어져 있었고요. 병실은 너무 조용해서 재환의 거친 숨소리까지 또렷이 들렸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굳어서 있었다. 네가 헛소리를 하는구나.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제가 예전에 의료기록부서에서 일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왜 제가 수정 이력을 확인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셨죠? 박 의사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번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멸이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이혼 서류 옆에 내려놓았다. 한쪽에는 그들이 우리 모녀를 쫓아내기 위해 사용한 서류가 있었다. 한쪽에는 그 가문 전체를 나락으로 끌고 내려갈 수 있는 증거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오늘 저는 문씨 집안이 제 딸을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당신들이 의사 앞에서, 녹음 앞에서, 그리고 병원 기록 앞에서 당신들의 유일한 피부치를 어떻게 버렸는지 스스로 말하게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바로 그때 복도 밖에서 하이힐 소리가 문 앞에 멈춰 섰다. 병실 문이 세 번째로 열렸다. 최혜윤 변호사가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바라본 뒤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다인 씨, 자료는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반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들 앞에서 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기록 사본을 회수했고 그날 밤 안으로 공동재산 보전 신청을 하라고 요구했으며 내게 몸을 잘 챙기라고 당부했다. 진짜 싸움은 아직 앞에 있었다. 그날 밤 산후 병실은 아이의 숨소리 하나하나가 또렷이 들릴 만큼 조용했다. 노란 조명이 작은 아기 침대 위로 내려앉았다. 복도 밖에서는 간호사의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베개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수술 자국은 움직일 때마다 은근히 욱신거렸다. 내 딸은 엄마의 가슴에 볼을 대고 작은 입으로 생애 첫 젖을 조금씩 빨았다. 나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으로는 이 방 바깥의 세상이 잠시 사라지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낯선 번호가 메시지를 보내왔다. 나는 그냥 넘기려 했다. 그런데 첫 문장이 떠오르자 내 손이 멈칫했다. 권나경의 아이는 당신 남편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 여자는 내 아이를 이용해
문씨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나는 화면을 빤히 바라보았다. 아이의 입술에 묻은 젖도 아직 마르지 않았다. 그런데 저 바깥에서는 또 다른 거짓말이 스스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자신을 한태겸이라고 소개했다. 나경의 전 남자친구였다. 그는 두 사람이 거의 2년 가까이 함께 살았다고 말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집을 함께 빌려 살았다고 했다. 밤늦게까지 손님들의 웨딩 사진을 찍고 배달 음식을 시킬 돈도 없어 함께 라면을 먹은 적도 있다고 했다. 그에게는 고급 웨딩 사진 스튜디오가 있었다. 일이 잘 될 때 나경은 그를 자기 인생에서 가장 믿음직한 남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스튜디오가 어려워지자 그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가난하다고 깔보았다. 그의 미래가 흐릿하다고 깔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사라졌다. 다툼도 없었다. 제대로 된 이별도 없었다. 낡은 옷 몇 벌과 텅 빈 화장대 하나만 남겨두었을 뿐이었다. 그 후 그녀는 재환의 곁에 나타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고 말했다. 태겸은 내게 사진들을 하나씩 보냈다. 날짜가 선명히 적힌 오래된 초음파 사진. 서울의 한 개인 병원 산전 검진 일정. 그녀가 한밤중에 그에게 보냈던 메시지. 작은 아파트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안고 있는 사진. 그녀가 배 위에 손을 올리고 바로 그의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는 녹음 파일 하나를 더 보냈다. 나는 한 손으로 이어폰을 꽂았다. 다른 한 손은 여전히 딸을 꼭 안고 있었다. 나경의 목소리가 작지만 또렷하게 들려왔다. 이 아이가 문시성을 달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당신이 그렇게 가난한데 뭘로 나와 아이를 먹여 살릴 거야? 나는 아주 오랫동안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내 아이가 젖을 삼키는 작은 소리만 남아 있었다. 나는 통쾌하지 않았다. 후련하지도 않았다. 그저 구역질이 났다. 그들은 아이 하나를 금고 열쇠처럼 서로 차지하려 했다. 한 사람은 아이를 이용해 인생을 바꾸려 했다. 한 사람은 아이를 이용해 체면을 꿰매려 했다. 한 사람은 아이를 이용해 이사장 자리를 지키려 했다. 그런데 내 딸은 그들에게 문시성을 달 자격도 없는 존재라고 불렸다. 태겸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자기 아이를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나경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내게 자신과 함께 나설 용기가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품 안의 딸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아주 작은 손이 엄마의 환자복을 붙잡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췄다. 그리고 한 문장만 답장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문씨 집안의 연극이 곧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큰 집이 조용히 무너지기만 한다면 그들에게는 너무 가벼운 벌이었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잔치를 열기를 원했다. 스스로 친척들을 초대하기를 원했다. 스스로 주주와 변호사, 그리고 증인들을 모두 불러 모으기를 원했다. 그리고 바로 그 방 한가운데에서 나는 증거를 하나씩 탁자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애지중지 떠받들던 장손이 가짜라는 것을, 그들이 버린 딸이야말로 유일한 피부치라는 것을, 그리고 아이를 낳은 지 3시간 만에 그들에게 쫓겨난 여자가 결코 빈손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재환이 병실로 돌아왔다. 문이 아주 거칠게 열렸다. 빗물 냄새와 차가운 담배 냄새가 그를 따라 밀려 들어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반듯했던 양복은 누가 구겨놓은 것처럼 구깃구깃했다. 셔츠 깃은 빗둘게 찢겨 있었다. 그의 뺨에는 턱선 가까이까지 길게 이어진 붉은 핥힌 자국이 있었다. 나는 한 번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다. 태겸이
서울의 병원을 찾아간 것이다. 그리고 문씨 집안 장손이라는 연극에는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재환은 내 딸이 젖을 먹었는지 묻지 않았다. 내 수술 자국이 아직 아픈지 묻지도 않았다. 어젯밤 병상 위에 이혼 서류를 던진 일도 꺼내지 않았다. 그는 곧장 의자 옆에 놓인 내 가방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몸을 숙여 안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다. 아이의 기저귀가 바닥에 떨어졌다. 신생아, 옷도 그가 옆으로 내던졌다. 나는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뭘 찾는 거야?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은행카드 내놔.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어젯밤 최 변호사는 나를 대신해 공동재산 보전 신청서를 보냈다. 그와 관련된 일부 계좌는 임시로 동결되었다. 아마 그는 방금 그 소식을 알게 된 듯했다. 그리고 병원 전체 앞에서 늘 체면을 지키던 그 남자가 이제는 막 아이를 낳은 아내의 가방을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처럼 뒤지고 있었다. 끝내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그는 가방을 의자 위에 세게 내리쳤다. 네가 감히 내 계좌를 동결시켜? 나는 딸을 품에 바싹 끌어안았다. 그건 공동재산이야. 당신에게는 그 돈을 가져가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릴 권리가 없어. 그의 눈이 붉어졌다. 아마 수치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마 분노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가 서울에서 무언가를 들었지만 아직 마주할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바로 그때 내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 울음소리는 아주 작았다. 실처럼 가늘고 여렸다. 하지만 팽팽하게 굳어있던 그 병실 안에서는 그것이 그의 마지막 평정심을 끊어내는 가위질처럼 느껴졌다. 그는 휙 돌아서 아기 침대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불쾌함이 가득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그 애 같은 것을 내 가까이에 두지 마. 나는 곧바로 손을 뻗어 아이의 귀를 막았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가 나를 모욕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 죄 없는 아이가 또다시 자기 아버지에게서 잔인한 말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를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한때 울며 불며 나에게 자신을 위해 비밀을 지켜달라고 애원하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한때 내가 내 명예를 다 걸고 지켜주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아주 천천히 물었다. 당신 정말 이 아이를 포기하고 싶은 거야? 그는 거의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래, 그 애는 내 아이가 아니야. 나는 그런 것 필요 없어. 병실이 조용해졌다. 내 딸마저도 잠시 울음을 멈췄고 마치 무언가가 방금 죽어버렸다는 것을 아이도 느낀 것 같았다. 나는 이불 아래에 있는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녹음 막대는 끝까지 달려 있었다. 나는 저장을 눌렀다. 파일 이름이 화면 위에 차갑게 떠올랐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두 번째 덫이 닫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덫 안으로 자기 두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사흘 후 나는 퇴원했다. 데리러 온 남편은 없었다. 문 밖에서 기다리는 시어머니도 없었다. 문씨 집안 사람 중 누구도 내가 아직 핏기도 가시지 않은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갈지 묻지 않았다. 나는 넉넉한 코트를 입고 딸을 품에 안은 채 하늘병원을 걸어 나왔다. 바깥의 부산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추웠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아랫배의 수술 자국이 한 번씩 욱신거렸다. 그래도 나는 계속 걸었다. 최 변호사가 뒷문에 차를 미리 대기시켜 놓았다. 그녀는 내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 그저 차 문을 열고 내가 앉도록 부축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이제 그 우리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차창 너머로 뒤쪽의 병원을 다시 바라보았다. 내가 한때 일했던 곳, 내가 한때 치료받았던 곳,
내 아이가 태어난 곳, 그리고 그들이 우리 모녀를 흠처럼 버리려 했던 곳. 차는 광안리 바다 쪽으로 달렸다. 안전한 아파트는 해변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골목 안에 있었다. 거실 창문에서는 밤에 불이 켜진 광안대교 한쪽이 보였다. 나는 딸을 아기 침대에 내려놓았다. 아이는 아주 얌전히 잠들었다. 마치 엄마가 마지막 싸움에 들어가기 위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거실에는 최 변호사가 이미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 옆에는 태겸이 있었다. 그 남자는 사진 속 모습보다 말라 있었다. 눈밑은 검게 꺼져 있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은 핏줄이 돋을 만큼 꽉 쥐어져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 늦게 연락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는 탁자 위에 서류 뭉치 하나를 올려놓았다. 메시지, 사진, 산전 검진 일정, 녹음. 거짓말의 조각들이 모여 날카로운 칼이 되었다. 곧이어 최 변호사가 박 의사가 추가로 보낸 보안 메일을 열었다. 병원 도장이 찍혀 있고 전문의 서명이 있으며 내부 보관 코드가 있는 공식 문서였다. 최 변호사는 그것을 묶음별로 출력해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첫 번째 묶음은 박 의사가 병실에서 말했던 결론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었다. 재환은 자연 임신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두 번째 묶음은 내 딸이 합법적인 치료 절차를 통해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했다. 동의서마다 그의 서명이 있었고 배아 이식의 모든 과정도 빠짐없이 보관되어 있었다. 수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부끄러울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내 아이는 기다림으로, 그리고 내가 평생을 걸고 붙잡은 희미한 기회로 이 세상에 온 아이였다. 세 번째 묶음은 온 방을 완전히 조용하게 만든 부분이었다. 진료 기록 수정 이력, 내부 계정, 접속 시간, 수정된 내용, 그리고 이사장실로 보내진 출력본이 모두 그 안에 있었다. 모든 것은 내 시어머니를 가리키고 있었다. 태겸이 그 서류 뭉치를 바라보며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나는 잠든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대답했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면 그들은 더 많은 것도 했을 거예요. 최 변호사는 새 묶음의 서류를 한 줄로 정리했다. 그 다음 그녀는 내가 녹음한 파일들이 담긴 USB를 그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것이 마지막 말들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소름 끼칠 만큼 침착했다. 내일 그들은 당신을 심판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그들을 위한 첫 번째 재판이 될 겁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딸을 안아 올렸다. 아이는 살짝 몸을 움직이더니 내 가슴에 볼을 기댔다. 아주 작은 손이 엄마의 옷깃을 붙잡았다. 나는 너무 오래 고개를 숙이고 살아왔다.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비겁한 남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다. 나는 탁자 위의 서류 뭉치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저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다. 창밖에는 광안리 바다가 밤 아래 새까맣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저 멀리 다리 위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일 아침 문씨 종가의 문이 열릴 때 떨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딸을 안고 광안리 바다 근처의 아파트를 나섰다. 최 변호사가 곁에서 걸었고 손에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가방 안에 든 것은 신생아 용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씨 집안이 평생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었다. 차는 곧장 대구로 향했다. 문씨 종가에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은 이상할 만큼 차분해졌다. 그 집은 한때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어두운 나무 벽들, 침묵으로 가득했던 식사 자리들, 내 배를 고장난 물건처럼 바라보던 날카로운 시선들. 오늘 나는 내 딸과 함께 그곳으로 돌아왔다. 그들에게 인정해달라고 빌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 가면을 찢어내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회의는 시어머니가 아주 크게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그것을 가족회의라고 불렀다. 하지만 참석한 사람은 친척들 뿐만이 아니었다. 하늘재단에 개인 변호사가 있었다. 몇몇 측근 주주들도 있었다. 가족 재산 관리인도 있었다. 병원 인사팀장까지 있었다. 그녀는 사적인 일을 공개 재판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이혼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 나에게 재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 나에게 내 딸이 문씨 집안과 관련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 내가 대문을 지나자마자 본체 홀 안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있었다. 짙은 보라색 비단 한복, 머리에 꽂은 비녀가 조명 아래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늦게 온 하녀를 보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 옆에는 재환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초췌했지만 여전히 애써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다. 나경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가볍게 풀어져 있었다. 팔에는 파란 비단 포대기에 쌓인 갓난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다. 겉으로 보면 그녀는 출산을 막 겪은 연약한 엄마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약하지 않았다. 나를 보자 그녀는 재환 쪽으로 살짝 몸을 기댔다. 마치 내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듯이. 한 나이 든 친척이 한숨을 쉬었다. 다인이 왔으니 시작하자. 아무도 내 수술 자국이 아직 아픈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내 딸을 제대로 한 번 바라보지 않았다. 나경이 고개를 숙이고 물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누구의 자리를 빼앗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아이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저는 그저 아이가 인정받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녀가 말을 마치자 눈이 붉어졌다. 방 안에 몇 사람이 곧바로 나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그녀의 행복을 가로막는 사람인 것처럼.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했다. 다인아, 앉아라.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운데 자리의 의자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를 위한 의자는 문 가까이에 놓여 있었다. 그곳은 큰 제사 때 하녀들이 심부름을 기다리며 서 있던 자리였다. 나는 딸을 안고 그곳으로 걸어갔다. 최 변호사는 말없이 내 뒤를 따라왔다. 태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박 의사도 아직 오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나는 그저 아이를 막 낳은 약하고 궁지에 몰린 엄마일 뿐이었다. 나는 문 가까이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내 딸은 내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엄마의 가슴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리고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방에서 나를 가장 낮은 자리에 앉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문 가까이에 앉아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가장 먼저 보게 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개인 변호사에게 눈짓해 3장의 종이를 내 앞에 놓게 했다. 첫 번째 종이는 이혼 서류였다. 두 번째 종이는 모든 공동재산 포기 각서였다. 세 번째 종이는 내 딸이 문씨 집안의 피가 아니라는 확인서였다. 3장의 종이는 나무 탁자 위에 새 자루의 칼처럼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품 안에서 잠든 딸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고르게 숨쉬고 있었다. 이제 겨우 태어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아버지에게서, 성씨에서, 그리고 제대로 존재할 권리에서까지 잘라내려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물처럼 차가웠다. 너는 후계자를 낳지도 못했고 게다가 내 아들의 재산까지 숨겼다. 오늘 온 집안 앞에서 너는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탁자 주위에 앉아있던 몇몇 친척들은 침묵했다.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아무도 왜 제왕절개로 막 아이를 낳은 엄마가 이곳까지 끌려와야 하는지 묻지 않았다. 재환은 그녀 옆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고귀한 척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나를 귀찮은 빗덩어리처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서로 망신 주지 말자. 네가 버틸수록 저 아이만 더 힘들어질 뿐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살짝 웃었다. 저 아이. 그는 자기 딸을 마치 잘못 놓인 물건을 부르듯 불렀다. 그때 나경은 남자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내 가까이로 걸어왔다.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내 옷에 밴 초유 냄새 위로 덮였다. 그녀는 내 딸을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다. 언니, 딸은 정말 귀엽죠. 하지만 문씨 집안 같은 가문은 시험관으로 태어난 여자아이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어요. 온 방이 몇 초 동안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차를 마시는 척했다. 누군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다. 단 한 사람도. 나는 최 변호사가 가져온 작은 아기 침대에 딸을 천천히 눕혔다. 그리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랫배에 수술 자국이 욱신거렸다. 나는 겨우 균형을 잡기 위해 탁자 가장자리를 가볍게 짚어야 했다. 시어머니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너는 또 무슨 연기를 하고 싶은 거니? 나는 나경을 보지 않았다. 재환도 보지 않았다.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늘 권 씨의 아이가 문 씨 집안의 피부치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리고 제 딸이야말로 당신 아들의 유일한 아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1초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온 방이 웃음을 터뜨렸다. 소리내어 웃는 사람도 있었다. 출산 후 내가 미쳐버렸다고 불쌍히 여기는 듯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탁자 위에 3개 내려놓았다. 그만해. 너는 헛소리 몇 마디로 너희 모녀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재환이 이를 악물었다. 너는 외부인까지 더 끌어들여서 웃음거리 만들지 마. 나경은 아이를 더 바싹 끌어안았고 입술은 조금 떨렸지만 여전히 억지로 웃었다. 언니, 질투 때문에 제 아이를 모욕하지 마세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날 처음으로 그녀는 내 눈을 피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종가의 초인종이 울렸다. 그 소리는 방 안의 웃음소리를 가로질렀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집사가 서둘러 문을 열러 나갔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누가 온 거야? 나는 고개를 숙여 딸의 포대기를 다시 정리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어머니의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커다란 문이 천천히 열렸다. 마당 밖에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최 변호사가 먼저 들어왔다. 그 뒤에는 박 의사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태겸이 있었다. 나경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그대로 굳어버렸다. 방 안의 공기는 단 1초 만에 달라졌다. 방금 전의 웃음소리는 깨끗이 사라졌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당신들을 이곳에 들였나요? 최 변호사가 가죽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제 의뢰인이 초대했습니다. 나는 딸의 아기 침대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처음으로 나는 나경이 더 이상 다정한 미소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태겸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첫 번째 서류 묶음을 열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사진, 산전 검진을 약속한 메시지, 날짜가 선명히 적힌 초음파 일정, 나경이 예전 아파트에서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있는 사진. 모든 것이 차례로 탁자 위에 놓였다. 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태겸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가 처음부터 했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는 녹음 파일을 틀었다. 나경의 목소리가 넓은 거실 안에 울려 퍼졌다. 이 아이가 문씨 성을 달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당신이 그렇게 가난한데 뭘로 나와 아이를 먹여 살릴 거야?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재환은 탁자를 짚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DNA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아직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태겸이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빽빽한 통화 기록이 떠 있었다. 저는 이미 친자 확인 검사와 양육권 청구 신청을 냈습니다. 그녀도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 하룻밤 사이에 저에게 40통이 넘게 전화한 겁니다. 나경이 입을 벌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품 안에 있던 남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 아이를 장손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박 의사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두 번째 서류 묶음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탁자 위에 못을 박는 것 같았다. 난임의 원인은 백다인 씨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연 임신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은 문재환 씨입니다. 온 방이 죽은 듯 조용해졌다. 한때 나를 쓸모없다고 꾸짖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한때 내가 딸을 낳았다고 비웃던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재환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의 무릎이 바닥으로 꺾여 내려갔다. 시어머니가 손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박 의사, 당신은 그 말에 책임져야 할 거예요. 최 변호사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세 번째 서류 묶음을 모두의 앞에 놓았다. 그것은 진료 기록 수정 이력이었다. 내부 계정, 로그인 시간, 수정된 내용, 이사장실로 보내진 출력본. 모든 것이 잔인할 만큼 분명했다. 최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최초 진료 기록 결론에는 원인이 부인의 아들에게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 이사장실 계정이 그것을 다인 씨의 문제로 수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그녀에게 더 이상 부인할 말이 없었다. 늘 오만하던 그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병원의 권력을 이용해 진실을 왜곡한 여자. 가짜 진료 기록 하나로 3년 내내 나를 짓밟은 여자. 아내 한 사람의 명예를 이용해 자기 아들의 비겁함을 가린 여자. 그녀는 단순히 악독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병원을 칼로 만든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칼이 그녀가 평생 붙잡고 있던 자리를 잘라내기 위해 돌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마지막 일격이 아니었다. 최 변호사는 더 두꺼운 서류 묶음을 이어서 열었다. 이번에는 진료 기록이 아니었다. 하늘병원과 하늘재단의 재무 보고서였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탁자 위에 놓였다. 숫자 하나하나가 지울 수 없는 잉크 자국처럼 선명히 드러났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청담동 고급 아파트. 하지만 보증금은 병원과 관련된 계좌에서 나갔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가방, 남녀 시계, 서울 VIP 병실 입원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새로운 후계자 발표를 준비하기 위한 홍보 비용, 모든 것에는 날짜, 영수증, 그리고 재환의 서명이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던 남자는 이제 그 숫자들을 자기 자신의 판결문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최 변호사가 마지막 장으로 넘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너무 차가워서 방 안에 누구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그는 또한 문씨 집안의 손자라고 불리는 그 아이를 이용해 하늘재단의 다음 세대 상속자에게 배정된 12% 지분 패키지를 열려고 했습니다. 다인 씨가 딸의 권리를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할 경우 그 지분 전체는 권 씨의 아이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쥐고 있던 사람은 바로 임 여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 위에 굳은 채 앉아 있었다. 그녀 머리 위의 비녀는 여전히 빛났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 한 방울 남아있지 않았다. 하늘재단의 개인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다. 조금 전까지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를 이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이제 그는 그녀를 잘라내야 할 위험 요소처럼 바라볼 뿐이었다. 임 여사님, 지금 이 순간부터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재단의 모든 운영 권한은 정지됩니다. 그 말은 제삿날 깨진 그릇 소리처럼 방 안에 울렸다. 시어머니가 입을 벌렸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재단 변호사는 종가 집사 쪽으로 몸을 돌렸다. 기록실 열쇠, 금고 열쇠, 그리고 임 여사의 대표 인감을 회수하십시오. 온 방은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한때 그녀에게 사모님이라고 고개를 숙이던 집사가 앞으로 걸어왔다. 그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시어머니는 핸드백을 꼭 끌어안았다. 당신들이 감히. 아무도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재단 변호사는 그저 말했다. 이것은 재단과 가문의 자산이며 더 이상 부인께서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집사는 그녀의 손에서 열쇠 꾸러미를 가져갔다. 작은 금속 소리가 살짝 울렸다. 아주 작은 소리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 전체가 무너져 내리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녀가 평생 붙잡고 있던 자리가 친척들, 주주들, 그리고 병원 직원들 앞에서 바로 그녀의 손에서 빼앗겼다. 한때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가라앉는 배와 함께 끌려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한 나이 든 친척이 손으로 탁자를 3개 내리쳤다. 당신은 병원 기록을 이용해 며느리를 해쳤소. 그리고 남의 아이를 문씨 집안의 후계자로 만들려고까지 했소. 오늘부터 이 가문은 당신을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조상들의 위패 앞에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처음에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가 엉망으로 흐트러졌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더 이상 존경 어린 눈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경멸뿐이었다. 그리고 혐오뿐이었다. 재환도 더 나을 것이 없었다. 그는 물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탁자 위로 모두 쏟아졌다. 최 변호사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병원 측은 당신을 경영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정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이어질 것입니다. 횡령 정황이 있다면 자료는 수사기관으로 넘겨질 것입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두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무너져 내렸다. 다인아, 내가 잘못했어. 네가 그들에게 한마디만 해줘. 그래도 우리는 한때 부부였잖아. 나는 그를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참 이상했다.
나는 언젠가 그가 내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면 내가 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다. 그저 낯설 뿐이었다.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당신은 내가 한때 당신 아내였다는 것을 기억했어. 그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계속 말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느려서 나 자신도 오래된 고통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소리를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아이가 울었을 때 당신은 그 아이를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불렀어. 그때 당신은 그 아이가 당신 딸이라는 것을 기억했어?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를 구할 수 있는 대답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경은 남자아이를 안고 점점 문 쪽으로 물러났다. 그녀는 모두가 시어머니와 재환에게 주목하고 있으니 조용히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한 듯했다. 하지만 태겸이 이미 문 앞을 막고 서 있었다. 그는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디 가려고? 나경은 곧바로 눈물을 흘렸다. 태겸아, 나도 피해자야. 나는 그 사람에게 속았어. 나는 그저 아이가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랐을 뿐이야. 태겸이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울음보다 더 아팠다. 그는 휴대전화를 열었다. 오래된 녹음 파일이 넓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이 아이가 문시성을 달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당신이 그렇게 가난한데 뭘로 나와 아이를 먹여 살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아무도 못 들은 척할 수 없을 만큼 또렷했다. 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불쌍히 여기던 사람들은 곧바로 고개를 돌렸다. 태겸이 앞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빼앗아 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경을 바라보았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아주 무겁게 들려왔다. 내 아이는 네가 인생을 바꾸기 위한 표가 아니야. 나경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품 안에 있던 남자아이는 더 심하게 울었다. 그녀를 따라온 한 여성 조산사가 서둘러 다가와 아이를 받아 안았다. 그녀가 방 한가운데에서 아이를 떨어뜨릴까봐 두려워서였다. 아이의 몸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나경은 마지막 가면마저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화장은 눈물에 번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에게 휴지를 건네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최 변호사가 그녀 앞에 봉투 하나를 더 놓았다. 이것은 다인 씨가 혼인관계 파탄과 명예훼손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통지서입니다. 한태겸 씨 측도 DNA 검사 요청, 친권 보전, 그리고 당신이 아이를 임의로 다른 곳에 데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신청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개인 변호사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나경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럴 리 없어요. 나는 막 아이를 낳았는데. 나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막 아이를 낳았을 때 당신은 내 딸이 문씨 집안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어. 이제 와서야 당신이 엄마라는 것이 기억나니? 나경은 침묵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결국 직무정지 확인서에 서명해야 했다. 그녀의 손이 너무 떨려서 서명이 비뚤어졌다. 그녀는 나이든 친척을 바라보았고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이 종가는 내가 평생 살아온 곳입니다. 그가 아주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은 자기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가문의 명예를 이용했소. 이제부터는 알아서 하시오. 그 말은 그녀의 마지막 체면마저 무너뜨렸다. 평생 나를 손자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깔보던 여자는 이제 직위도 잃고 집도 잃고 권력도 잃고 후계자의 어머니라는 명분마저 잃었다. 모든 것은 가짜 손자 하나 때문이었다.
재환이 내 가까이로 기어왔다. 딸이 태어난 뒤 처음으로 그는 아이를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붉어졌다. 한 번만 아이를 보게 해줘. 내가 그 아이 아빠잖아. 나는 아이를 안고 뒤로 물러났다. 아빠란 아이가 이 세상에 온 순간부터 아이를 지키는 사람이야. 하지만 당신은 그 아이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이야.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울음소리가 목이 메어 울려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마침내 깨달은 사람의 소리일 뿐이었다. 나는 최 변호사 쪽으로 돌아섰다. 우리가요. 나는 그들이 내민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변호사가 준비한 이혼 합의서를 탁자 위에 남겨두었다. 그 안에는 재환이 외도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불법으로 사용한 모든 공동재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우리 모녀의 삶에 개입할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문씨 종가를 걸어 나왔다. 내 뒤에서 재환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나경은 소환장과 DNA 검사 일정을 받기 위해 변호사에게 붙잡혀 있었다. 시어머니는 넓은 방 한가운데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친척들이 한 사람씩 집을 떠나는 소리를 들었고 아무도 자신에게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한때 그녀의 자부심이었던 그 집은 갑자기 폐가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한 달 후 하늘병원이 문재환을 직무정지시켰다는 소식이 부산 의료계 전체에 퍼졌다. 한때 그에게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은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를 피했다. 한때 그의 어머니에게 억눌렸던 의사들은 병원에 더 많은 비리를 추가로 고발하기 시작했다. 석 달 후 임경숙은 하늘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었다. 그녀는 문씨 집안의 저택을 떠나 대구 외곽의 작은 월세 아파트로 옮겨야 했다. 더 이상 운전기사도 없었다. 더 이상 비서도 없었다. 더 이상 모두가 그녀를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던 회의도 없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직접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갔다. 누군가 그녀를 알아보고 속삭였다. 저 사람이 며느리를 해치려고 병원 기록을 고쳤던 그 이사장이래.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더 빨리 걸었다. 나경도 병원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한때 그녀를 홍보 모델로 초대했던 광고 계약들은 모두 취소되었다. 그녀는 한 아이를 통해 재벌가에 들어가는 꿈을 꾸었었다. 결국 바로 그 아이가 그녀를 다시 법정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그녀는 태경과 자신의 거짓말들을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재환은 차를 팔았다. 시계를 팔았다.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까지 팔아 빚을 갚았다. 한때 체면을 아내와 자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남자는 이제 소송장들과 몇 년 동안 이어질 배상금밖에 남지 않았다. 한 번 그는 속초에 있는 내 새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는 비 아래 서서 30통 넘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만 보냈다. 더 이상 우리 모녀를 찾지 마. 당신이 그 아이를 버린 날, 당신은 스스로 그 아이의 인생에서 자기 이름을 지운 거야.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사라짐이 모든 일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판결들이 한 사람씩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첫 번째 이혼 조정은 가정법원의 작은 방에서 열렸다. 재환은 예전보다 훨씬 낡은 양복을 입고 들어왔다. 더 이상 비싼 시계도 없었다. 더 이상 따라오는 비서도 없었다. 한때 말 한마디만 하면 병원 전체가 고개를 숙일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의 자신감 있는 눈빛도 없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고 앞에는 배상 서류, 양육비 서류, 그리고
공동재산 목적 외 사용 기록이 놓여 있었다. 최 변호사는 그저 사본들을 하나씩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었다. 논쟁할 필요도 없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스스로 그의 얼굴을 때리기에 충분했다. 판사가 그에게 양육권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재환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옆에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내 딸이 충분히 컸다면 앉을 수도 있었을 자리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없습니다. 단 한 글자였다. 그가 우리 모녀에게 했던 모든 독한 말보다 더 짧았다. 하지만 그 한 글자는 그를 아이의 인생에서 끊어낸 마지막 글자이기도 했다. 법원은 그가 내 아이에게 임의로 접근할 수 없고 문씨 성을 이용해 압박할 수 없으며 다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을 걸어 나오는 날 그는 계단 위에 아주 오래 서 있었다. 비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마치 자기 인생 전체가 머리 위로 거꾸로 쏟아진 사람처럼 젖어 있었다. 나경 쪽은 얼마 지나지 않아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그 남자아이는 문재환의 혈통이 아니었다. 그 결론은 잔인할 만큼 짧았다. 그것은 그녀의 재벌가 꿈을 깨끗이 지웠고 그녀가 한때 내 딸을 짓밟기 위해 사용했던 말들까지 모두 지워버렸다. 태겸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였지만 더 이상 예전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면접 교섭권을 요구했고 아이를 위한 재산 감독을 요구했으며 나경이 더 이상 아이를 부잣집으로 들어가는 표처럼 이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한때 아이가 문씨 성을 달아 자기 인생을 바꾸기를 원했다. 결국 바로 그 아이가 그녀를 법정 앞에 세웠고 자신의 거짓말들에 대해 질문 하나하나에 답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임경숙, 한때 모든 회의에서 상석에 앉던 사람은 이제 대구시장의 소문 속에서만 등장했다. 한 번은 그녀가 하늘병원 정문 앞에 나타났다. 새로운 경비원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재단 이사장이었다고 말했다. 경비원은 명단을 확인한 뒤 아주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부인께서는 운영구역에 들어갈 권한이 없습니다. 그 말은 주변의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어떤 욕설보다도 더 치욕스러웠다. 왜냐하면 태어나 처음으로 그녀가 한때 다른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 사용했던 문이 바로 그녀 자신의 앞에서 쾅 닫혔기 때문이었다. 나는 최 변호사에게서 그런 일들을 전해 들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저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마치 수년 동안 쓰레기로 가득 차 있던 방이 깨끗이 치워진 것처럼. 몇 달 후 나는 속초 바닷가를 따라 유모차를 밀고 걸었다. 바닷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다. 내 딸은 이른 아침 햇살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아주 작은 손이 엄마의 손가락을 붙잡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미소 지었다. 엄마는 아주 오래 침묵했어. 엄마가 약해서가 아니었어. 엄마는 너를 무사히 이 세상에 데려와야 했기 때문이야. 나는 더 이상 병실에서 버려진 며느리가 아니었다. 남편의 치욕을 대신 짊어져야 했던 여자도 아니었다. 나는 내 딸의 엄마였다. 배신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때 나를 깔보던 가문 전체가 대가를 치르게 만든 사람이었다. 그들이 병상 위에 이혼 서류를 던졌던 날, 그들은 내가 짐 하나를 낳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아이가 단지 내 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아이는 문씨 가문 전체를 무너뜨린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리고 3년 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내가 마침내
다시 살아가기 시작한 이유이기도 했다.